과학톡 최미영입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구이도 있고요. 맛도 있고 영양가도 있고 가격도 싼 그야말로 가성비 갑인 고등어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평생 함께하는 친근한 생선들. 그런데 우리는 이들 해산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은 맛은 알아도 정체는 묘연했던 바닷속 생명들의 비밀, 바다 생태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 생물의 80%는 바다에 산다. 우리는 오직 1%만 알고 있다. 관장님, 저는 생선을 굉장히 좋아해서 집에서 가끔 요리를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이 비린내를 잡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생선에서는 왜 이렇게 비린내가 나는 걸까요? 생선의 비린내는 사랑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양 생물 자체는 비린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생선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막 신선하던 그렇든 간에 올라오면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표피에 보통 살아있을 때는 트리메틸 아민 옥사이드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는데 그건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죽었을 때 공기 중에 있는 박테리아가 이제 분해를 하면서 트리메틸 아민으로 바뀌어지면서 이게 비린내를 나게 하는 거죠. 뭐 요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레몬 식초 뭐 이런 거 식초 레몬 뭐 이런 걸로 가지고 냄새를 잡긴 하는데 생선의 특징은 비린내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내하고 드시는 게 생선의 참맛을 느끼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린내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저도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창현 학생은 어떤 생선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이제 구이에서는 갈치를 제일 좋아하고 회로는 연어를 제일 좋아하는데 생선을 먹다 보면은 참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역사를 거슬러 가면은 지구에서 처음 탄생한 생명체는 물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다의 기원, 거기서 이제 바다에서도 상당히 많은 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물고기한테 대한 연구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본 BBC 다큐 중에 하나는 런던 자연사박물관에 큰 고래, 옛날에 공룡이었는데 그걸 고래로 바꿨더라고요. 바꿨죠, 맞아요. 네. 바꿨죠? 네네. 네, 네. 하여튼 보게 되면은 서양 사람들은 그 바다 생물들에 대해서 그 해양 자원에 대해서 되게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물론 하긴 했지만은 그거 뭐 자산어보라든가 이런 건 있지만은 그냥 책으로 존재하지 이렇게 실물로 이렇게 한 역사적으로는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문 대장님께서는 해양 생물에 대해서 좀 임팩트 있는 기억이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알래스카에 갔다가 이제 여름에 가면 또 알래스카 연어가 유명하잖아요. 그 전 세계 이 낚시꾼들이 그 강에 모여서 그 낚시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근데 연어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포기하고 갔는데 그 근처에 사시는 마음씨 좋으신 할아버지께서 한 마리를 주셔서 그거를 저희가 따로 이렇게 뭐 양념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그냥 물에다만 살짝 데쳐서 먹었는데도 예,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바다 생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사실 저희가 딱 생선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뭐 동태, 생태, 북어, 노가리 이렇게 이름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명태가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 명태를 좀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거의 토크쇼나 뉴스에 고정 출연하는 물고기가 좀 명태입니다. 실제로 옛날에 우리는 이제 명태를 접하기보다는 동태라는 이름으로 많이 접했을 거예요. 이렇게 한 괴짝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꽁꽁 얼은 거죠. 얼렸으니까 동태가 된 거고 막 생물을 잡은 건 생태가 되는 거고 말린 건 북어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 맥주하고 같이 먹는 안주로서 먹는 황태 이것은 이제 또
뭐 말렸다가 녹였다가 이런 반복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네. 또 이만한 노가리라고 하는 거 많이 하죠. 노가리 많이 심다고 하고 농담 삼아서 뭐 노가리 심는다 이런 말들은 그냥 말장난치고 하는 걸 노가리 심는다라고 하지만 그건 실제로 명태의 또 새끼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을 이름을 붙이고 사연이 많은 것이 이제 명태인데 네. 이게 실제로 1980년대에는 한 10만 톤 정도 우리나라 잡혔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국민 생선 정도 속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도 많고 거기에 따라서 경험 뭐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일들이 많으니까 이제 문화로서 하나의 자리를 잡았었는데 그게 점점점 자원량이 줄어서 결국 어획이 안 되다 보니까 2008년도인가요? 정부 공식 통계가 제로였어요. 0.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뉴스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뭐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한 마리 갖고 오면 시가의 10배를 쳐줄 테니 이걸 좀 잡아와라. 그 뭐냐면 이걸 가지고 어미로 만들어서 요 어미가 인공 수정을 시키고 알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인공 양식을 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시료로서 써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2016년도 정도에는 완전 양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알을 부화된 알을 키워서 다시 어미가 돼서 다시 알을 부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산란할 수 있는 데까지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 동해 바다에 다시 뿌려지고 얼마 전에는 꽤 많이 잡혔다고 그 뿌려졌던 그 유전자 연구를 해봤더니 그때 이제 인공 생산했던 것이 그대로 뿌려져서 그것이 다 잡혔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거 조금 잡혔다고 또 사람들이 어획을 하려고 하는 거죠. 좀 사실 놔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규제해서 지금 잡지 못하게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게 명태죠. 네, 그 오늘 주제기도 한데요. 진짜 멸치 머릿속에 블랙박스가 있는 겁니까? 멸치머리에 블랙박스만 있겠습니까? 내비게이션도 있어요. 멸치가 얼마나 항해하는데요? 그럼 멸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뭐. 그래도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그 말했던 멀치머리에 있는 블랙박스를 끄집어내면 거기에 다 정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제일 먼저 멸치를 오면 그거부터 물어보죠. 야, 멸치도 생선이냐? 어? 무시하는 거예요, 요만하다고. 근데 머리 있고 내장 있고 꿀 있고 다 갖춰 있는 완벽한 생선 중에 하나죠. 멸치가. 그걸 생선으로 칩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다 생선이죠. 멸치 안 드세요? 건어물로 쳐가지고. 말린 건 건어물이죠. 예. 근데 그 멸치가 원래 그 이름부터 재밌게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 미르라고 하는 옛날에 물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 말이에요. 미르. 미르에 이제 전미사인 치자가 뭐 꽁치, 멸치, 갈치 뭐 다 치자가 붙으잖아요. 네. 물고기들은 이제 비늘 있는 물고기는 치라고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치자가 붙어 전미사가 붙어서 미르치가 멸치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작다고 무시했던 그 멸치에 실제로 내비게이션 또는 블랙박스가 있어요. 상상이 안 되죠. 이만한 곳에 우리가 생산하는 블랙박스가 이거 이만할 텐데 어떻게 들어가 있을 것이냐. 멸치라고 하는 거는 생태계에서 정말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멸치를 대명사로 물고기의 대명사로 쓴 거죠. 그거 뭐냐면 생태계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플랑크톤을 잡아먹기도 하지만 고등어의 먹이가 되잖아요. 만약에 멸치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없어지거나 많아지거나 그러면 이 생태계가 깨지는 거죠. 근데 그 멸치 그 작은 머리에서 어떻게 블랙박스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오톨리스, 우리말로는 귀에 들어있다 해서 귀뚜래요. 귀자, 돌석자거든요. 멸치에서 이석을 발견하기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럼 다른 물고기를 우리가 살짝 좀 얘기를 전환해 보면 우리 굴비 먹다 보면 그게 이제 조기예요. 참조기를 굴비로 만드는 건데 말리거나 이렇게 꾸들꾸들. 거기 이렇게 머리를 발라 먹다 보면 정말로 거짓말 안 치고 뚜두둑 하는 거를 가끔 입에서 그래요. 반응할 때가 있어요. 아우, 내가 혹시 이빨 깨졌나?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 이는 온전한데 뭔가가 뼈가 이만한 게 발견이 됐어요. 짱또같이 생겼어요. 조기에는 그렇게 좀 특이한 모양의 이석이 있는데
그거를 단면으로 딱 잘라서 뭐 갈든지 자르든지 해서 딱 이렇게 보면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나무 이렇게 밑동 딱 자르고 나면 뭐가 보이죠? 나이테. 그렇죠. 그 나이테가 그 이석 안에 보입니다. 근데 그 나이테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솔라 에너지, 우리가 지금 인간들이 또 생물들이 의존하고 있는 가장 큰 에너지원이 사실은 태양 에너지 맞잖아요? 예. 달나라는 아직 안 가보셨죠? 탐험으로. 아, 그럼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근데 비슷한 데까지는 가보셨었죠? 솔라 에너지가 가장 큰데 그 에너지가 일정하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낮밤이 있고 그렇죠, 여름과 겨울이 있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한 번 교대가 될 때마다 나이테가 생기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생기면 연륜이라고 하는 나이테가 생기는 거고 하루에 한 번씩 바뀌어서 낮밤이 바뀌어지면 에너지를 받는 양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일륜이라고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나이테가 생겨요. 근데 거기 이석이라는 것은 칼슘 카보네이트 성분하고 프로테인 성분이 교대로 이렇게 있는 건데 에너지를 많이 받는 따뜻한 시기에는 물론 종마다 다르지만 프로테인들이 많이 이렇게 커져서 약간 탁해 보이는 빛을 보이고 만약에 여름이나 밤처럼 별로 성장이 안 할 때는 칼슘 카보네이트가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여요. 그 투명한 거와 불투명한 것이 한 번 교대될 때 띠가 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일일 단위든 아니면 1년 단위든. 그래서 일륜이냐 또는 열륜이냐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걸 잘 분석하면 얘가 몇 살인지도 알 수 있고 심지어 몇 월 며칠 날 생긴지도 알아요. 그렇죠? 또 물속에 들어가면 특히 서해안에 가면 조석의 차이가 있죠. 그 조석에 따라서 얘네들이 7일 간격의 띠도 나오기도 해요. 그럼 여기서 이걸 잘 분석하면 이 생물, 어류 하나의 생활사가 거기서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물고기 사주팔자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접니다. 아니 사주팔자 볼 때 제일 먼저 뭐 물어봐서 생년 월일치를 알아보잖아요. 그 저는 얘가 몇 살 됐고 몇 월 달 며칠 날 몇 시에 태어났는지를 제가 밝혀낼 수 있으니까 물론 많은 걸 뽑아가지고 그거를 또 갈아서 현미경에서 고배열 현미경에서 보고 거기에 있는 륜 자체를 또 세고 하는 일이 정말 막노동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보다 더 힘든 거죠. 세면이라고 소위 마이크로한 단위의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만 한 종의 생활사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블랙박스는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블랙박스는 지나온 기록이니까 내비게이션은 찾아가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날카로우십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을 이제 찾아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얘가 움직였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이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제가 연구했던 거는 산란 장소와 산란 시기를 찾았던 거예요. 만약에 산란 장소라고 한다면 이 넓은 바다라고 치시면 여기서 내가 물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를. 여기서 이석을 했더니 얘가 58일 된 거야. 저기 있는 걸 이석을 또 봐서 카운트를 해봤더니 48일 된 거야. 그다음에 10일 된 거야. 5일 된 거야. 이틀 된 거야. 하루 된 거야. 라고 한다면 얘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커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란 장소도 거꾸로 역추정해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멸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고등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고등어를 우리가 등 푸른 생선이다라고 하잖아요. 이 고등어의 등이 푸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푸른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줄무늬가 좀 있죠. 예. 군대 혹시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갔습니다. 군대 다녀오셨어요? 네, 병장대대입니다. 군대 가면 엄폐, 은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보호색을 한마디로 말하면 보호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고등어가 이 위에가 등이고 밑에가 이제 배 쪽이라고 생각한다면 등에 이렇게 물결 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고등어를 잘 보시면. 그러면 이게 이제 바다 표면이고 이게 물속이라고 생각하면 고등어가 위에 떠 있을 때 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물새가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서 보면 물이 출렁출렁하면서 이렇게 물결 무늬를 보이는데 얘는 등이 물결 무늬이기 때문에 이게 소위 엄폐, 은폐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가 스쿠버 다이빙을 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얘를 아래에서 거꾸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위에 햇빛이 있고 햇빛에 비치는 위에는 다 하얗게 보여요. 고등어 배는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전술을 띄고 있는 거죠, 고등어가. 생존을 위한 거였네요. 그럼요. 모든 생물은 생존을 위하고 결국은 종족을 번식하는 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인간만이 삶의 어느 부분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 있지 기본적인 자연 상태에서의 생물은 다 자기가 살고 그 사는 목적은 종족을 번식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혹시 고등어도 이석 같은 게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모든 물고기마다 있나요? 모든 물고기라고 하는데 함정이 있습니다. 경골 어류, 척추 중에서 경골, 딱딱한 척추를 갖고 있는 어류는 다 있습니다. 근데 딱딱하지 않은 연골을 갖고 있는 물고기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상어, 가오리 뭐 이런 것들은 연골이죠. 뼈를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면 연골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있지 않아요. 왜? 아까 성분이 칼슘 카보네이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뼈에서 만들어지는군요. 그렇죠. 단단한 뼈에서.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몸에 있는 어떤 성분들을 칼슘 카보네이트들이 모여서 이석을 만들기 때문에 경골 어류에는 다 있습니다. 네. 사람은 당연히 어류가 아니니까 없어요. 근데 어머니들 보면, 아버지들 보면, 아이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아 나 이석증 있어라고 하죠. 어지러워 이렇게 하죠. 근데 물고기 이석하고는 다른 거죠. 네. 어차피 물고기의 이석도 평평석이거든요. 네.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람이 귀에 있는 그 평평석과 네. 물고기의 평평석은 기능은 같습니다. 근데 같은 종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해양 생물들은 어떻게 구분하고 또 기후에 따라서 서식지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뭐 이런 거죠. 뭐 네. 기후에 따라 다른다면 찬 바다에 사느냐, 따뜻한 네. 바다에 사느냐, 온대 지역 바다에 사느냐의 차이죠. 따뜻한 지역에 적응해서 그렇게 진화된 것은 거기에만 주로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찬데 사는 거는 명태 같은 경우는 찬데 살고, 그렇지만 회유성 어종도 있어요. 따뜻한 데에서 찬 데까지 왔다 갔다 하는 회유성 어종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주로 다랑어 종류, 우리가 참치라고 부르는 다랑어 종류가 회유 폭이 넓죠. 그렇지만 아주 찬 데에서 아주 따뜻한 데까지 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종을 구분하는 것은 진화의 산물입니다. 그러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영어로 스페시스라고 하는 우리가 종속, 과목, 강문, 개 뭐 이렇게 네. 옛날에 분류 책에 배웠잖아요. 네.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생물과 생물, 그러니까 이 물고기와 이 물고기가 교배를 해서 다시 알을 낳고 그 알이 커서 어미가 돼서 다시 또 알을 낳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교배가 가능한 걸 종이라고 분류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떤 형태로 진화하면서 분화는 할 수 있겠죠. 서식지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분화할 수도 있고 또는 유전자 변이가 생겨서 분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종으로 분화되는 경우는 있죠. 그 이렇게 또 해양 생물의 그 서식이나 생태를 연구할 때 저희가 또 수심에 따라서도 되게 사는 종들이 다양하잖아요. 그건 이제 닛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네. 지위. 생태계에서 서식지에 따라서 종들이 자기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해어는 심해어의 주에 맞게 살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구탕, 뭐 또 아구찜 해는 아귀라고 하는 종들은 생긴 것도 아주 이렇게 좀 무섭게 뭐 아주 좀 험하게 생겼죠. 네. 그건 주로 저층에 살기 딱 좋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표층에 사는 것들은 유용성이 있어서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 고등어, 뭐 청어, 멸치 이런 거, 아까 말했던 전어 이런 것들은 표층에서 그러니까 유선형유돼서 물의 저항을 좀 덜 받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표층에 살고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두 개의 그룹을 크게 나누죠. 하나는 R 전략을 쓰는 물고기, 하나는 K 전략을 쓰는 물고기. 그래서 R 전략을 쓰는 물고기는 주로 표층 어류들, 수명도 짧고 빨리 그 대신에 알을 많이 낳고 그 종족을 번성하고 주로 좀 붉은 살 생선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 K 전략을 쓰는 물고기들은 좀 저층이나 중층에 사는 거죠. 주로 흰살 생선인데 얘네들은 수명도 길고 그러니까 오래 살기 때문에 소위 산란도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족 번식할 때 뭐
많이 알을 낳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렇게 구분은 돼 있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대부분이 바다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 그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양 생물이라는 게 1%밖에 안 된다는 게 전 좀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런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이 넙치와 가자미가 왜 눈이 한쪽으로 몰려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넙치나 가자미 종류를 어렸을 때 한 1cm도 안 됐을 때 보면 한쪽으로 몰려 있지 않아요. 양쪽에 있어요. 그게 이제 성장하면서 그걸 변태라고 하거든요. 변태를 하면서 한쪽에 있는 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양쪽에 있었던 것이 돌아가는 것은 이 생물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한 건데 실제로 그 과거의 그 화석에서 요 가운데쯤 돼 있는 것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한 개체가 성장에 따라서 양쪽에 있던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도 봤고 화석도 양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요 가운데쯤에 있는 걸 보면서 개체도 그렇게 변태가 일어났고 진화 과정에서도 돌아간 것이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한 거죠. 이게 네이처의 어떤 논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기본적으로 왜 돌아갔느냐. 얘는 이 중간에 사는 것보다 바닥에 사는 것이 훨씬 얘한테는 유리했던 거죠. 그러면 눈이 양쪽에 있으면 이 눈에 흙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돌아갔어야 되는 거죠, 얘는.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변하게 된 건 우리가 뭐 진화 과정의 용불용설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살기 적당한 쪽으로 진화를 해 나간 거죠. 근데 지금 넙치, 가자미 이렇게 말하셨는데 혹시 넙치하고 가자미 눈이 어느 쪽에 있는지 구별이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분명히 어디 쪽에 있고 하나는 분명히 다른 쪽에 있어요. 넙치와 가자미.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넙치와 가자미를 구별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거죠. 딴 사람들은 뭐 좌강 우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헷갈려요, 그거. 내가 쉽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넙치나 가자미나 이게 평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을 넙자 쓴 거고요. 그걸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광어 넓을 광자 쓴 거죠. 원래는 이렇게 있던 것인데 눈이 일로 돌아가거나 일로 돌아가서 하나는 넙치가 되고 하나는 가자미가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물고기를 타고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꼬리입니다. 내가 올라탔어요. 그러고 보시면 넙치 그럼 두 자지요. 왼쪽 눈이 왼쪽에 있으면 넙치입니다. 오른쪽 세 자지요. 오른쪽에 있으면 가자미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절대 안 헷갈릴 거예요. 아, 그러네요. 저는 물고기의 좀 지능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물고기는 이 뇌를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물고기를 우리가 사실은 지능이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는 거죠. 그런데 벨컴이 쓴 책에 그 영어로는 What a Fish Knows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책이 물고기는 알고 있다라는 책입니다. 저도 최근에 그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서 이제까지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를 여러 과학자들이 부분적으로 실험하고 했던 결과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는데 물고기의 지능이 충분히 있다. 고통도 느낀다. 아픔도 있다. 라는 정도의 결론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겨레 그 애니멀 피플에 이런 모성애와 지능이면 통증을 모를 리 없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낙지의 비밀을 밝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낙지가 알을 낳아서 부착해 놓고 계속 쓰다듬어요. 알을. 그리고 물을 계속 이렇게 새롭게 신선하게 만들어서 산소를 계속 공급시켜요. 이런 행동 습관을 보고서 연구자가 요거를 실험실에서 해본 거예요. 이 낙지의 DNA에 모성애를 발현하는 유전자가 있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지금 그걸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연구자가 우리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그 실험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어떤 곳이에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요것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 그 소위 배지라고 하는 거죠. 요 표현에 보면 바다를 상징하는 파도가 그려져 있고
거기에 식물인 해조류가 있고 거기에 동물인 물고기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를 다 아우러 있는 게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죠. 설립 목적은 사실 2015년도에 만들어진 아주 신생기관인데요. 해양생물, 바다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해양생물을 소위 인간이 편리하고 인간에 유롭게 하는 자원으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소위 해양생물 자산화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 연구기관입니다. 네, 저도 거기 가본 기억이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하지만 해양 생물에 대한 연구는 좀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양생물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주에는 관심이 많죠. 네. 그죠? 사실은 우리는 우주는 가본 경험이 있어요. 달나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죠? 근데 여러분 4,000m 들어있는 바다 밑에를 들어갔다는 거는 우주 가는 것보다 사실 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바다에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바다 생물은 겨우 1%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해양생물자원관에 그 시큐리움이라고 하는 박물관 벽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 생물의 80%는 바다에 산다. 우리는 오직 1%만 알고 있다. 라고 저는 거기다 덧붙입니다. 저희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나머지 99%를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죠. 아직도 연구할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죠. 기본적으로 해양생물 뿐만 아니라 해양학을 연구하는 것은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우리는 해양생물에 포커스를 맞춰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주는 요소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많이 불편한 얘기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바다의 문제는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닷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생물은 죄가 없어요. 자기는 오랜 기간 그 바다라는 곳에서 적응해서 그렇게 생물로 지금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위협받고 있고 그런 생물을 포함한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건 다분히 육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 아닌가라는 거죠. 물론 어떤 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주는 뭐 어떤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도 많고 실제로 그 생물 자체, 생태계 자체에 변화가 있다라는 거는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자연이라는 것은 절대 정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진화하듯이 변화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겁을 낼 필요가 없는데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인위적으로 어떤 가해를 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육지에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얼마 전에 SNS에 굉장히 한 장의 쇼킹한 사진이 돌아다녔었습니다. 그 거북이 눈에 우리 플라스틱 빨대가 이렇게 꽂혀져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했거든요.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문제는 바다에서 조업하지 않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레저라는 이름으로 가서 또 일종의 가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쭈꾸미철 되면 요즘 쭈꾸미철입니다. 쭈꾸미를 아주 쉽게 낚시를 할 수 있어요. 레저로 잡는 양이 어업인들이 제대로 잡는 양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낚시에 대한 부분들도 레저로 쓰는 부분들도 되게 조심해야 될 문제고요. 저는 그래서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인간 중심의 바다 개발에서 저는 물고기 아빠고 물고기 박사니까 물고기의 시각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일,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 옆에 있는 바닷가가 난개발을 통해서 물고기의 서식처가 줄어드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관할 수 있는 역개발이라는 걸 통해서라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물고기 자체를 수산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공산품이 아니거든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슬로우 푸드, 슬로우 시티, 슬로우 이런 슬로우가 유행하는데요. 슬로우 피쉬라는 것도 있라고 그러는데 그건 어떤 건 말씀하시는지. 낯설죠? 네. 슬로우 푸드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죠? 네, 네. 사실은 그 슬로우 푸드에 뭐. 만들어진 어떤 그 기원은 이태리의 어느 마을에서 그렇게 된 거죠. 너무 넌센스 같은데 그 패스트푸드가 몇 개 그 가게가 들어오면서 원래 자기네들이 먹었던 그 음식들을 안 먹는 이상한 상황이 되니까 그걸 배척하기 위해서 만든 게 패스트푸드의 반대 개념 슬로우푸드예요. 실제로 거기는 지금 그것 때문에 2년인가 뭐 매년 이렇게 한 번씩 또 그런 대회도 하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전통 식재료를 이용해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자라고 하는 문화운동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쳐다보고 있다가 야, 바다에는 그런 건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 중에 그 안에 그 슬로우푸드 운동 안에 슬로우피쉬라는 것이 있다는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슬로우피쉬는 뭐가 해당하는가라고 그 슬로우푸드의 정신을 쭉 연결해 봤더니 우리도 전통적인 어법들이 있죠. 혹시 죽방염 들어보셨죠? 남해에 가면 멸치 잡는 거, 또 뭐 건강망이라고 서해안에 잡히는 거, 또 독살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서해 안에 돌멩이 쌓아놓고 물고기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 물때에 따라 나가는 그런 것도 보셨고, 제주에 있는 원담도 그 원담도 그런 비슷한. 거죠. 네. 네. 그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연과 수능적인 방법으로 하는 어업들, 또 거기서 생산된 물고기들을 슬로피쉬라고 하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저가 스스로 생각을 한 것이죠. 사실 이런 얘기는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가능할 거냐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공장식 어업을 한다고 보는 거 맞죠? 양식 어업을 부태해서. 그러니까 육지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양식들, 뭐 축산들, 또 생산하는 어떤 농업들은 이미 공장식 농업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하게 있는데 아직은 바다에서는 그런 문화까지는 아닙니다. 양식도 필요하죠. 그만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 그 양을 조달하기 위해서 전통어업으로 알량하게 잡은 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건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운동인 거죠.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번 재미있는 요새 현상이 하나 일어나는 거 아세요? 뉴스에 최근에 보니까 제주도 쪽에서 양식하는 그 넙치 가격이 엄청 떨어지고 그래서 그거 촉진하는 뭐 이런 운동들도 사실 좀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서양에서 지금 수입해오는 연어는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 문제라는 문제도 있긴 해요. 그래서 양식도 또 잡는 어업도 어떻게 조절하느냐는 문제는 정부 당국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시장이 같이 껴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공장식 어업으로만 일변도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슬로우피쉬의 좋은 표현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굿 좋고 또 클린 깨끗하고 페어 공정한 값을 주고 생산된 생선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값싸게 무한 리필해서 먹는 이런 먹방 TV보다는 좀 제대로 된 생선들을 정말 남김없이 좋게 아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문화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슬로우피쉬의 제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양 생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저 바다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아는 그러한 대목이 됐고요. 그 해양 문화가 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그 워싱턴을 가서 보면서 이제 얘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굉장히 많은 전시품들이 있는데 그것이 마련되게 된 계기가 1838년, 그러니까 미국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죠. 그때 미 해군이 굉장히 약한 상태였는데 그 사람들이 배 4척을 그 범선인데 그러니까 돛배죠. 그걸 갖고 태평양에서 이제는 남극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수입한 어패류들을 갖고 그것이 이제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해군의 탐험에
거기 이제 과학자들이 다 가지고 거기서 그 수집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 하나에 그러니까 그 과학으로 접근하고 문화로 접근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날에도 그런 해양에 대한 이해라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추측이 되고 그러는데, 어떤 우리들도 뭔가 그러한 좀 이렇게 지금 해양생물자원관도 굉장히 좋은 기관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 마련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명 한 명이 좀 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게 4%밖에 안 된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다는 우리가 1% 정도밖에 모른다. 네, 그 얘기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우주라는 곳을 광활하게 생각했지 바다라는 곳을 그렇게 광활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더 발견할 게 많고 또 우리가 조사할 게 많다는 얘기인데, 아마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이 바다라는 세계가 어떤 상상에 어떤 영감을 주는 그런 또 공간이 될 것 같아서 하여튼 끝나는 지금까지도 계속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라는 말이 계속 좀 내리를 맴도는 것 같습니다. 창현 학생은 어땠어요? 저도 오늘 이렇게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마지막에 언급하셨던 이 슬로우피시라는 게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축제 같은 걸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전국에서 이제 일어나는 아까 그 쭈꾸미 잡는 축제나 또 저기 강원도 쪽에서 하는 그런 축제들을 생각해보면 되게 사람들이 가서 즐거워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했지 막상 거기에 이용되는 이제 자연의 훼손, 우리가 가하는 피해 같은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부분들을 경각심을 가져서 해양을 하나의 문화처럼 생각하는 게 저희가 자연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이 대세다라는 말이 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 대장님처럼 이런 분들이 요즘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과학의 대중화도 얘기하고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대중들의 과학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인들이 뭐 우리 지금 3.1절 100주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암울한 시기에 시인들이 자기 시로서 저항의식들도 보였고, 심지어 소설에도 그렇게 했고, 한때는 정치적 철학과 이런 것들이 실론으로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신문에 보면 칼럼이 과학 칼럼들이 꽤 많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라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객관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만들어낸 이 과학의 결과는 이게 참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밝힐 수 있는 것 범위 내에서의 참이에요. 누구든지 근거를 가지고 오고 다시 논점이 일어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 과학적 사고입니다. 만약에 그런 과학적 사고가 우리 사회와 우리 정치계와 어떤 뭐 우리 문화 모든 데에 통용이 된다면 훨씬 더 자기 주장만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토론이 가능한 사회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은 뭐 좀 재밌게 아니면 정보를 알려주는 정도의 대담을 했지만,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과학적 사고를 우리 생활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